네. 자, 하여튼 이제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시총의 50%뭐 관련주까지 하니까 뭐 하루 거래 대금의 90%까지 간 적도 있어가지고 레버리지까지. 네. 그래가지고 뭐 왜곡 현상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이 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 소장님은 계속해서 축구의 442 전술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주식이라는 게 뭐 한 종목을 딱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오면은 이제 한 방에 퀀텀 점프가 되면서 부자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슈퍼개미 뭐 이런 분들도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된 케이스가 정말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종목을 만나는 게 인생에 몇 번이나 있으며 그때 기회를 온전히 잡는 건 쉽지 않다라 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도주를 초반에 사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후반에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좀 걸어놓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도주인 거는 명확해요. 지금 시대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쌀 때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서 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지금 시대의 주도주를 20% 범위 안으로 묶어두자라는 거죠. 공격수라 보고. 그리고 차세대 공격수. 공격 능력이 있지만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걸 미드필더라고 할게요. 그런 주식들을 40% 정도 두자. 그럼 얘네들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큰 손해가 없고 1번. 두 번째, 주도주가 바뀌게 되면은 이 40%의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그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끌어올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격이 6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뭐냐면은 수비수를 두자라는 거예요. 주가가 지수가 이번에 9,300에서 6,000 가까이 갔었을 때 경기 방어주라던가 배당주들은 주가가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이 주식들을 팔아서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배당으로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비수 40을 넣자인데 수비수 40에서도 우리 축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양쪽에 있는 수비수들은 공격을 참가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수비수들은 정말 수비만 전통적으로 하는 수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배당이 있고 경제 성장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배당만큼은 확실하게 나의 노후를 보장시켜 줄 수 있는 주식을 20%를 두고 나머지 양 사이드에 있는 수비수는 통신주 같은 거예요. 그냥 배당 5% 정도 나오는데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우리나라 통신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영역이고 설마 통신주가 앞으로 또 성장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퀘스천은 붙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는 않아요. 주가가 반영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제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SK텔레콤 빼고 나머지 통신주들은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배당 5%고 만약에 로또가 터지면은 수익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두면 상승장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방어가 되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442 전략을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한 어떤 공격형, 그다음에 방어형 이런 종목들로 포트를 좀 짜놓자. 언제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차 상승세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고 또 공격적인 주도주를 한 20%는 가져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로 시작되는 상승장의 주도주는 어디가 될까요? 제가 6월 달에 봤었던 데이터가 뭐였었냐면 그때 어떻게 뷰티 세미나를 가게 됐었어요. 이제 뭐 우연한 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봤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그 레버리지에 그냥 관심이 꽂혀 있던 시절에 뷰티 쪽 세미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에서 판매 데이터 너무 좋다라는 거를 그 각 기업 대표들 뭐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네. 이거 이상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잘 팔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틱톡으로 들어가는 홍보, 아마존으로 들어가는 홍보가 이제 전형적인 루트인데 아마존에서는 그 탑 100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색조가 가격이 싸거든요. 근데 색조는 나날이 색조보다는 기초 화장품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 쪽으로 탑 100에 안에 올라가는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수출 데이터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유럽을 뚫었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거든요. 시장 자체가 하나 대륙이 뚫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뷰티를 봤더니 뭐 모든 뷰티는 아니겠지만 주도주로 쓸만한 뷰티 여러 기업들을 보면은 3년마다 순이익이 2배씩 올라갑니다. 그럼 이 성장 속도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2년 뒤에 PER이 5배짜리도 있었고 7배짜리도 있고 10배짜리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성장까지는 아니지만 이 둘을 배제하고 나서 보면 이만큼 싸면서 고성장이 나오면서 향후에 AI랑 연관도 없으면서 또 이게 지속적으로 몇 년은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실성까지 느껴지는 업종이 이만한 게 없다라 봤던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축구로 치면 지금 스트라이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망주 스트라이커다라고 봐서 뷰티를 좋게 봤었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여러 날째 그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뭐 이러면서 예.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 섹터이기는 해요. 많이들 예, 올랐어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 좋게 볼 만한지, 그러니까 더 오를 룸이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지금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순이익이 한 3년에 2배로 보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같이 보면은 한 3년에 2배 정도씩 올라가는 게 이제 괜찮은 속도라 봐요. 그러면 대략 1년에 30% 정도씩 오르면 이건 충분히 올랐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냥 올해 농사 다 졌다 생각해도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전략을 잘 짜시는 분이야 뭐 단기적으로 올랐으면 팔고 나중에 쌀 때 다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투자 스타일상 그냥 쌀 때 사서 장기 보유하자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그때 샀으니까 뭐 지금 가격에서 재평단가에서는 나쁘지 않으니까 뭐 다시 본전이 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기다려 보자. 롱으로 좀 보유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 산다 하더라도 롱 관점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해볼 만하다. 그렇죠. 한 3년 이상은 바라봐야 되겠죠. 3년 이상은. 예. 그리고 아마 AI만큼 그렇게 도파민 터지는 주식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다면 대장주로, 주도주로 지금 APR을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APR 좀 브랜드 숫자도 좋고 미국에서 그 탑백에 들어간 것도 훨씬 많고 지금 미국 내에서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장성이나 안정성으로 보면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하셨던 통신주도 예. 그동안 그냥 배당주, 경기 방어주 요 정도에서 요즘 가끔 성장주로 뭔가 인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때문인데 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데이터 센터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보시면 18.5기가와트 정도로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2.3기가와트인가가 GS가 가기로 했고 15기가와트를 SK텔레콤 주도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깐부치킨 2차 배동 때 보시면은 그때 이제 배석했던 게 젠슨항과 최태원 회장과 SK텔레콤 대표이사가 같이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통신사 대표이사가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되고 그때 이제 SK텔레콤이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거야 80% 이상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발표가 났죠. 그 18.5기가와트가 어디서 나왔을까 계산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취소된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미국 내에서. 그럼 그게 취소가 되고 나면은 그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비용의 40%가 GPU 가격이고요. 한 20% 정도가 이제 HBM 가격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취소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젠슨항과 하이닉스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취소되는 만큼 물량이 한국에서 똑같이 지어지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납품하니까 당연히 가격이나 이런 방어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버린 AI로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다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다 미국에 맡기고 우리가 AI 시대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소버린 AI 데이터 센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였고, 그렇게 되면 중동도 그럴 거고 각 나라마다 각자 AI 데이터 센터는 국가의 전략 자산이니까 다들 가지고는 있어야 되라는 분위기가 되면서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GPU 가격이랑 HBM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럼 28년 가이던스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상승 각도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고 코스피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되고 선순환을 돌릴 수 있는 과정이라서 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지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안 지으면은 미국도 많이 곤란해져요, 서로. 그런 점에서 누가 갈 거냐 해서 지금 SK텔레콤이 가장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로 볼 수 있고 엔트로픽 지분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뭐 하겠다로 발표는 했지만 자본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지어서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자금 출처라던가 계획 발표가 나온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크게 오르지 못했다. 근데 SK텔레콤 주도로 치고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통신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계획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키 맞추기를 하러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그 고유가 상황 무슨 뭐 호르무즈 상황에 따라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고유가죠. 근데 전력 부족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서 이제 신재생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봐야 될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유가가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고유가가 유가를 예측하는 것만큼은 정말 저 미련한 일 중에 하나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란과 미국의 이 관계상 해결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필 중간 선거가 걸려 있어요. 11월에. 근데 이 중간 선거가 11월이니까 11월까지 합의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선거 운동을 하는 거는 8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0월 두 달 열심히 이제 홍보하는 거에 따라서 11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공화당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값으로 합의를 받을 수 있는데, 더 트럼프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좋은 조건으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순수한 돈과 돈의 이런 거래라면은 미국이 돈을 더 주고 끝내버리면 되는 일인데, 핵과 연관이 돼 있고 이스라엘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이게 해결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핵 합의에서 이제 그 빌미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인질 삼아서 핵 협상을 이제 누가 더 패권을 가져갈 거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해결이 꽤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유가가 $80 이상에서 맴맴 도는 구간이 꽤 오래 갈 것 같은데, $80 이상을 유지되려면은 경제가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GDP가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어요. 둔화가 확 왔고, 미국은 더 나빠요. 그 GDP 속도로만 보자면은 침체에 가깝다 볼 정도가 되면서 지금 유가가 그걸 받쳐줄 수 없는 상황에서 됐다는 얘기는 그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제 생각에는 중간 선거를 이제 거의 다 임박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많이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원과 상원에서 그 주지사들도 많이 바꾸거든요, 이번에. 이때 이제 민주당이 많이 힘을 갖게 되면 다음번 대선은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마 이번 가을부터 뉴스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되고 나면 공약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친환경은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IRA를 다시 부활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ESS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전기차라던가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보조금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될 거고,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기업들,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유가라는 것 자체가 천연가스 발전이나 석탄 발전은 유가가 올라갈수록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그 재고 리스크를 떠왔는데,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원가가 없어요. 유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전에 대한 마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를 더 짓겠다, 뭐 풍력 발전소를 더 짓겠다 하면은 마진이 좋게 나오니까 이게 붐이 더 일어나죠. 근데 마침 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또 부족해요. 이 와중에서 그럼 그 신재생 에너지 건설 붐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의 중간 선거 이슈도 있고 뭐 지금 전쟁도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뭐 지금 미국 재금리 가지고도 말이 많고 금리 인상 한 해 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변동성이 다시 한번 심하게 온다고 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아까 442 전략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견디고 가도 되는 것인지 그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조처를 따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술주가 한번 크게 꺾이고 나면은 사람들이 데여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기술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캐시를 의존합니다. 현찰을 지금 잘 벌고 있는 회사냐 아니냐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는 캐시를 정말 잘 벌고 있으면서
AI 관련주고 고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 보는 거고, 그 외에 캐시를 못 보는데 꿈과 기대만 큰 주식들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한 미드필더 구간에는 성장 속도가 연 10% 이상은 성장을 해주면서 그게 3년, 5년 이상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 그리고 그게 정말 캐시로 찍혀 나가는 기업, 그러면서 PER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라고 하면 미드필더로 들어올만 하거든요. 그 중에서 더 좋다면은 AI랑 연관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기술주의 어떤 좀 충격이 왔을 때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바이오랑 오히려 뷰티가 올랐던 이유는 성장은 속도는 괜찮은데 AI랑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대안주가 될 수도 있어서 보험 든다 생각하고 이제 그런 기업들도 좀 배치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렇다면 그냥 그러한 것까지 감안한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전략,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다. 예. 예전에 우리 닷컴 버블 터지고 났을 때 그때 뭐 수많은 다 뭐 통신주들 다 이렇게 엎어졌었지만, 그때 재밌었던 게 2000년에 롯데칠성이 7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2년에가 14만 원, 2002년인가가 70만 원 갔었나요? 그때 좀 확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롯데칠성은 캐시를 잘 만지고 있었고 땅이 있었고, 그때 이제 뭐 맥주, 소주, 생수 다 진출하겠다고 이제 막 성장성까지 발표하고 실제로 매출을 1조 달성하면서 와, 음료수 파는 기업이 이게 가능해? 라고 하면서 그때 7만 원 하던 기업이 2007년에 150만 원이 됐었고요. 네. 2015년에 30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꼭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다. 네. 근데 이제 기술주가 한번 꺾였을 때는 이렇게 캐시를 가지고 가는 성장주를 보시고, 또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또 주가가 정점에 올랐을 때는 이제 또 기술주를 또 보시고, 이러면서 저렴할 때 사는 전략을 가야지 개인들이 돈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